어, 지금 5장 사회보장제도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기타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자,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타연금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노후소득 보장체계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노후소득 보장체계. 그러니까 이 고령화가 많아지고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노후 세대가 많아지고 그 숫자가 워낙 많아지니까 뭐 국가에서 어떻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체계가 노후소득 보장체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은 국민연금이었죠. 앞에서 설명한 국민연금입니다. 물론 이제 그 국민연금도 지금 다시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될 거 있고. 그런데 국민연금 하나 가지고만 다 하기에는 뭐 제도에 너무 부담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보강체계로 해가지고 다른 기타 체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이제 기타연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3층 중에 1층이 국민연금이었고 2층은 퇴직연금이었죠. 두 번째 층은 퇴직연금이었고 세 번째 층이 개인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지금 요즘 보니까 이것 가지고도 또 잘 안 되더라, 부족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 여기에 지금 추가가 된 것이 뭐 주택연금 뭐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연금 3계층 중에서 세 번째 층이죠. 이거는 이제 가입자가 사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는 겁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투자를 하고 이를 재원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연금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시납이나 적립식이다라는 것은, 일시납이라는 것은 사실 뭐 은퇴할 때 어느 정도 큰 돈이 있었다. 그러면 그 큰 돈을 그냥 뭐 매덕이 돈이 있었다. 그러면 그 돈을 그냥 은행에 예금해 놓는 겁니다. 해놓고 나서 매달 일정액씩 달라. 매달 뭐 100만 원씩 달라. 매달 150만 원씩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금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일시은 납으로 통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적립식입니다. 적립식이란 것은 이제 회사 다닐 때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일정 액수만큼 적립을 해가지고 나중에 55세 이후 아니면 이후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55세 이전은 안 되지만 55세 이후에 언제든지 시작 시점은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뭐 60에 시작하게도 되고 65세에 시작해도 되고 70에 시작해도 되고 그건 자기 원하는 대로입니다. 그렇게 연금식으로 돈을 받게 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자, 이런 건 뭐 은행이 뭐 그런 금융상품은 운영할 건데 왜 특별히 여기서 설명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소위 노후소득 보장체계, 보강체계 차원에서 국가에서 강력히 권유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서 연말 정산 시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 가입하는 사람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세, 소위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연말에 정산합니다. 그때 세금 낼 때 이 자기가 납부했는 개인연금 액수에 대해 가지고 뭐 일정액만큼을 세금에서 공제를 줍니다. 현재는 400만 원까지, 400만 원의 그 가입에 대해서 일정 세액, 세액이란 것은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많이 공제해주고 높은 사람은 조금 적게 공제해주는 그런 식으로 세금을 깎아줍니다. 세금을 한 뭐 2, 30만 원 정도 깎아줍니다. 400만 원 내면 한 30만 원, 3, 40만 원 정도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400만 원을 다 공제해주지 않고 한 그 정도를 깎아준다는 이야기죠. 그걸 통해가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실제 이제 개인연금 저축이라고 해가지고 2000년대까지 가입했는 것이 있었고, 지금은 연금저축, 이게 또 연금저축 계좌로 이름이 바뀐 것인데, 이게
4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혜택이 줍니다. 물론 이제 액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얼마든지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현재 400만 원까지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원래 내년, 후내년 3년 동안은 또 특별히 이걸 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 주는 걸로 한시적으로 이걸 좀 바꿨습니다. 아마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하는데 이게 한 3년 지나고 나면 아마 영구적으로 이게 아마 600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가능한 한 개인이 저축을 많이 하도록 국가에서 지금 장려를 하는 거죠. 장려를 해서 노후소득 보강체계를 만들어 놓으라. 겁니다. 이게 이제 개인연금. 현재 이제 개인연금인데 이 개인연금의 용어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써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개인연금 저축이었는데 지금은 연금저축이라 합니다. 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계좌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 연금저축은 자유납과 정기납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유납은 그러니까 뭐 내가 그 큰 돈을 그냥 적립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얼마 넣고 다음에 얼마 넣고 아주 불규칙하게 뭐 어느 정도 그 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납이라는 것은 뭐 매달 내는 그런 게 되겠죠. 둘 다 제한은 그러니까 뭐 돈 저축은 자기 그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단 세금 혜택은 요 정도다라는 겁니다. 세금 혜택은 이거죠. 자유납은 이제 연금저축 신탁 또는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 가지고 은행, 자산운용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금융기관이 이걸 다 받는다는 이야기죠. 연금이라 그러면 거의 보험성이죠.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취급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험회사도 취급하고 은행도 취급하고 자산운용사라는 것은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도 취급합니다. 그래서 상품이라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단 차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은행에 적립해 놓은 것은 그냥 그 적립된 돈을 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받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고 대부분 채권에 운영해 가지고 이자율이 굉장히 뭐 변동은 적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도 볼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자산운용사가 운영한 것은 이것도 이제 운영한 걸 가지고 나중에 뭐 연금을 주지만 차이는 은행하고 다른 것은 자산운용사는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역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손실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은행에 운영하는 것은 채권형에 운영하기 때문에 손실은 나지는 않습니다. 이자가 낮을 따름이죠. 그러나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굉장히 고수익이 나지만 잘못되면 적자가 자기 불이백보다 나중에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익을 추구하는데 대신에 이 리스크는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 채권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뭐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수익을 추구해가지고 위험 상품에는 별로 손 안 댑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단 차이는 보험에서는 연금 이외에 다른 보험을 같이 들어줍니다. 연금 이외에. 그러니까 다른 보험 기능까지 좀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걸 들게 되면 뭐 아플 때라든지 아니면 사망일 때라든지 여러 등등에 따라 가지고 뭐 액수가 좀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다. 뭐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커버되는 것도 보험 기능을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고 주는 것 중에서도 종류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 연금저축을 다 취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취직을 해가지고 첫 번째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꼭 이거 중에서 어떤 한 기관을 선택해 가지고 여기에 연금저축은 꼭 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두 번째. 이 퇴직연금은 앞에서 본 3개 노후소득보장체계 중에서 2층이죠. 2층. 그러니까 직장인들, 근로자들이 받는, 근로자들은 3개층에 다 있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고 있죠. 개인연금도 들어야 되고, 그 2개층에 있는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퇴직금이죠. 퇴직금을 연금같이 수령하게 해주는 겁니다. 과거 퇴직금은 사내, 회사 내에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도산에 따른 퇴직금 고갈, 중간 증산 등에 따른 노후 재원 감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깐만요. 자,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98년입니다. 1998년. 퇴직금이라고 이야기하면 퇴직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1년에 한 달씩, 1년에 한 달씩 퇴직금이 보통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20년 다니고 퇴직을 했다. 그러면 20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줍니다. 물론 이제 회사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뭐 아주 높은 직위에 가면 뭐 2달씩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그 재직기간 1년에 한 달씩 재직금을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마지막 1년치, 마지막 1년 월급의 12분의 1씩을 해가지고 그 재직 연수만큼을 월계로 20년 있었다 그러면 20개월치의 돈을 퇴직금으로 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것은 기업 도산에 따른 퇴직금 고발이라는 것은 98년 금융위기가 나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도산을 하고 나니까 퇴직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직할 때 그래 돈을 주는 거죠. 회사에 있는 그의 돈 가지고 돈을 주는 건데 도산된 회사에 남아있을 돈이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였어야 뭐 그러면 원래 퇴직하는 사람용으로 퇴직금을 보통 어느 정도 돈을 예산으로 짜놓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 주죠. 주는데 도산된 회사는 있는 돈, 있는 현금 다 없어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뭐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퇴직하려고 그래도 퇴직금도 못 주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도 일부 그런 회사들은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지만 아주 소수 회사들이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98년 금융위기로 많은 회사가 한꺼번에 도산을 했는데 그래서 직장을 잃었는데 퇴직금마저도 못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자,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해 놓는다. 회사가 가지고 있다. 회계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회계상만 가지고 있지 현금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후 재원이 위험에 노출된다. 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된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은 이 같은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2005년 12월부터 회사가 금융기관에 매년 해당 금액의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만큼은 회사에서 분리시켜가지고 격리시켜서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강제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돈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바뀌면서 퇴직금 운영 원리를 그렇게 바꾸면서 이제 퇴직금의 운영 원리를 좀 더 선진화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금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한 선택의 범위를 더 넓혀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의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운영은 하는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자, 퇴직금의 고갈 문제가 있었고 98년 금융위기 때 또 하나 제기된 문제가 중간정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98년 금융위기가 나고 나니까 이 도산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냥 운영이 되는 회사마저도 사람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즉, 이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수요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목적이 좀 강하죠. 그런데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사람들이 다 못 살게 되고, 그러니까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는 거죠. 소비가 위축되는데, 뭐, 그렇다 그러면 흔히 하는 것이, 그때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재정 정책을 한다. 돈을 푼다. 지금 요즘 하는 같이 긴급 재난지원금, 뭐 그런 식으로 돈을 푼다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금 사람들한테, 못 사는 사람들한테 조금 돈이 없어진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준다. 뭐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있는데, 98년 금융위기 때는 그런 정책마저도 못할 정도로 국가가 완전히 공공한 살림살이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게 국가부도니까. 그게 국가부도 사태니까. 국가가 쓸 돈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자, 그러면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퇴직금을 좀 쓰게 해주자. 라는 겁니다. 퇴직금을 쓰게 해주면, 그 돈을 쓰면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한시적으로 중간적응산을 그때 처음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빼내가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물론 이제 이때 어느 정도 단서는 붙였습니다. 아주 퇴직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노소득용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급박한 경제적인 위기 상태 또는 또 하나 주택 마련을 위해서 주택을 마련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렇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시적인 그러니까 일정 제한적인 일정 제한 내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 도산 아닌 회사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중간 정산을 해가지고 그 가지고 부동산을 집을 샀었어요. 집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 금융위기로 모든 게 나빠지니까 집값도 폭락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씨구나 싶어가 전문정산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집을 많이 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해가지고 경기를 조금 더 빨리 회복시키면은 없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이걸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중간정산을 해놓으니까 사실은 노후자금인데 그냥 달랑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않기 때문에 요즘은 이때는 워낙 금융위기 때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잠시 도입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지나고 나가지고는 가능한 한 퇴직금은 손 못 대게 한다라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요즘은 중간정산의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내영립을 없애고 금융기관으로 퇴직금을 매년 퇴직금 X만큼 매년 적립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일시금만 받았는데 이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초이스까지 더 이제 추가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를 하는 거 보니까 또 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운영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라는 거죠.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만 사실은 근로자 돈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동의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가지고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형태를 누가 선택하느냐 그거는 소위 근로자들의 과반수 의견으로 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회사로서야 매년 그 금융기관에 낼 만큼 돈만 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근로자들의 선택이죠. 자, 이 두 개가 어떤 의미냐. 확정급여형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확정된 것. 즉, 옛날 퇴직금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확정됐다. 아까 말대로 퇴직 시 과거 1년 동안의 평균 월급에다가 재직기간의 연수를 곱한 것. 그러니까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가 근무기간 1년당 1개월이라는 이야기죠. 평균임금은 어떻게 하느냐?
뭐 과거 1년이냐, 과거 2년이냐, 과거 3년이냐, 뭐 그런 걸 나름대로 정합니다. 그것의 평균임금이다. 이거에 사전적으로 확정된 액수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게 확정급여형입니다. 급여가 나중에 받게 되는 급여가 고정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 액수를 주기 위해 가지고는 그 액수만큼 주기 위해서는 회사가 운용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낸 돈에서 나중에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 돈에서 빼가지고 원래 이야기했던 그만큼이 갈 수 있도록 그 액수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용의 책임은 회사가 진다. 그러니까 옛날 퇴직금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확정급여형이고, 확정기여형이 사실은 이제 완전히 새로 도입되는 형태인데 사실 투자 상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에서 1년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해서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하면 그것을 근로자가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여하는, 내는 돈이 고정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올 1년에 한 달치 월급인 겁니다. 그만큼을 그냥 회사는 근로자가 지정한 통장에다가 그냥 송금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통장에서 운영돼 가지고 나오는 돈이 얼마가 나왔는지는 그건 근로자 책임이다. 라는 이야기죠. 근로자 책임이다. 즉, 근로자가 투자하는 것. 어떤 데 투자하는가는 근로자가, 물론 이제 근로자 단체들이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투자 방법에 대해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걸 예를 들어서 주식형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채권형에 투자할 수 있고, 반반 투자할 수 있고, 뭐 아니면 외국 금융상품까지도 투자할 수 있고 등등. 그거는 이제 뭐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데, 그거는 이제 노동자의 대표, 근로자의 대표하고 금융기관이 협의해가지고 투자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결정해가지고 그 개인적인 액수만큼 넣으면 결국은 투자는 근로자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적립금 운영과 관련한 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확정 기여형을 한다 그러면 옛날보다 더 위험은 높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은 높죠. 높아가지고 잘하면 굉장히 더 많은 그 퇴직금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수익이 높으면 뭐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위험이 높다는 것은 만약에 운이 나쁘면 퇴직금이 뭐 확정급여금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권형, 거의 뭐 확정급여형, 옛날식 퇴직금을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형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개인별로 다른 건 아니니까 근로자들이 결정한다.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가 결정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뜻은, 뭐 이 개혁에서의 제일 큰 뜻은 사내에 있던 퇴직금을 회사 밖으로 금융기관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이제 도산으로부터 만약에 중간에 재직 중 회사가 도산되더라도 요즘에는 퇴직금은 안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이걸 받을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DB형으로 할 수도 있고 DC형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옛날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노후소득 보강체계,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노후소득이 문제가 적다,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안 받고 연금식으로 수령한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 조금만 들어놨다 그러면 사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뭐 호화롭게 살지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부족하지 않게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다 수령해가 써버렸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노후소득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참 뭐 현실이 이제 좀 막막한 부분이 있죠.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이 퇴직할 때쯤 되면 자식들이 결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지금 이제 퇴직이나 곧 퇴직할 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자식들 결혼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결혼하는데 요즘에 집 사주고, 아니, 집은 못 사주더라도 전세금이라도 좀 대주고, 뭐 좀 대줘야 된다. 결혼 비용이라도 대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큰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그냥 써버리는 거죠. 써버리면서 이제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되고, 그때부터 이제 노후 빈곤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자, 결혼에 너무 많은 병, 청년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청년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뭐, 결혼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높은 비용이 드는 그런 구조도 사실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들 쉽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혼을 다 해야지 이 소위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요즘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한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해결돼야 될 문제 같은데, 물론 쉽진 않은 문제겠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악순환으로 해서 뭔가 하면 노후소득 보장, 부모들의 노후소득마저도 이런 식으로 보장이 안 되면서 이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퇴직금이 지금은 퇴직연금 체계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주택연금. 퇴직금은 자식 결혼시킨다고 그냥 일시불로 썼더라도 국민연금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더라. 그런데 집은 하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 때문에 문제인데, 참, 현재 우리나라 집이 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젊은 사람들이 살만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제대로 공급 못하는 시스템은 진짜 굉장히 문제인데, 어쨌든 집값이 올라가지고 좋은 사람도 많죠. 좋은 사람. 딴 재산 없더라도 집 하나는, 똘똘한 집 하나는 가지고 있다. 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집은 있으니까 집 가지고 노후를 살아라. 살 수 있는 걸로서 만들어준 하나의 연금 시스템이 주택연금입니다. 자, 집 하나,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 하나 있다. 중간도 10억입니다, 요즘에는. 10억 정도 되는, 아니면 강남이라면 20억은 되겠죠. 10억 정도 되는 집만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노후가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 이야기는 집은 내가 살고 있는데 그걸 팔면 어떡하나. 라는 거죠.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팔아가지고 돈을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고는 아무 노후소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것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영모기지론으로 만든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연금처럼 매달 나누어 지급한다. 그러니까 집 살 때의 과정을 역으로 하는 거죠. 부동산 담보대출, 그러니까 집 사는 사람은 보통 집이 고액이기 때문에 집을 전액 현금 다 주고 못 사죠. 그런 부자는 잘 없죠. 그러면 대부분 어느 정도 돈을 내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에 걸쳐가지고 대출을 갚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보통 이제 셀러리맨이 집이 내 집이 될 때쯤 되면 그게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내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집값을 모기지로 내는 거죠. 그 과정을 역으로 하는 거죠. 딱 집이 이제 내 집이 됐다 그러면 다시 뭔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금을 일시불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인데 다 나야지만 5억 정도, 10억이다. 10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뭔가 하면 매달 나눠 달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매달 200만 원씩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근데 이제 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디자인하면서 죽을 때까지 해주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죽을 때라는 것은 이제 죽는 나이의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떠안는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면서 죽을 때까지 연금 형식으로 집의 돈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주택연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재산 가치가 있는 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 집만 달랑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용이죠. 또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연금식으로 죽을 때까지 준다 그러면 이제 기간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주택에 대해서 10억짜리 주택이다 해가지고 뭐 평생 10억의 돈을 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디자인을 했는데 나중에 집값이 5억이 됐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그 돈을 그 5억만큼 가치가 떨어진 것을 덮어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은 정부가 부담해 주는 걸로 했는데 이게 이제 비대칭적인 것이 지금은 반대죠. 지금은 반대가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 이 주택연금 든 사람은 사실은 손해를 보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택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들고 나가지고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연금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들고 나서 나중에 주택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금융기관의 덕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금융기관의 위험은 정부가 부담해 주면서 처음 정한 연금액이 평생 또는 약속된 기간 동안에 똑같이 지급하도록 해줬습니다. 종신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기간 확정형으로 할 것이냐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해가지고 들 수 있도록 만든 또 하나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 되는 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 대한 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용으로 만든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현재 자격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게 어느 정도는 이런 위험이라든지 정부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정부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부자를 위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부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 가진 사람한테는 해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뭐 소위 국민주택 수준이랄까 이 정도 액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투기자도 아니고 1주택 보유자 집밖에 없는 사람 내 집 하나밖에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이도 연금이 필요한 나이가 된 사람 부부 공이 둘 다 된 사람에 대해서만 이걸 해주는 걸로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폭을 조금 넓히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만 60세 이상을 부부 둘 다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60세 이상만 되면 해주자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이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이제 뭐 일부이지만 노후소득 보강 체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집에서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뭐 이런 부분이 논의되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이 논의에 대해 가지고 뭐 여기 대해서 자식들이 반대를 한 집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을 나중에 돌아가시면 내한테 상속될 건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상속될 집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상속될 건데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 부모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그런 집은 있다고는 합니다. 있다고 한다는데 반대하려고 그러면 반대할 만큼 뭐 돈을 내줘야겠죠. 자, 그게 이제 주택연금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노후소득보험체계의 나머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별하지만 주택연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강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사실은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었다 그러면 과연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 때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 돈을 부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그러더라도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내는 돈은 별로 없죠. 별로 온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자, 건강보험의 목적과 영역.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제일 잘 돼 있는 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이 제일 안 돼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국민 중에서 건강보험에 커버 안 되는 사람이 전 국민의 거의 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못 가서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정도입니다.
이제 이게 자, 정근대적인 세계 최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근대적인 사태이기도 합니다. 사태이기도 하는데, 자, 이 건강보험 우리나라 현재 현황을 한번 봅시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국민들이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평소에 보험금을 납부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급여라는 것은 병원비를 주는 거죠. 병원비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시키는 사회보장 제도다라는 이야기죠. 뭐 자동차 보험하고 동일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동차 보험을 다 들어놓으면 결국은 뭔가 하면 사고 난 사람이 큰 돈 드는데 그 돈을 나중에 이제 보험급여로 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일정만큼 액수를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픈 사람이 병원비가 발생하면 그 병원비를 이제 보험급여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시작은 77년에 시작했습니다.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먼저 하겠다 하고 나서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79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건강보험이 이제 시작됐고, 그 다음에 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 자, 이러고 나니까 이제 뭐 공무원, 교원 아니면 대기업 직원만 사람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닌 사람도 전 국민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커버 안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지역이죠. 지역 가입자라는 게 생기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특수직, 공무원, 교원 특수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2000년에 통합을 합니다. 통합합니다. 자, 세 개가 있는데 왜 통합하냐? 통합하는 제일 큰 이유는 왜 통합하느냐? 부담을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사업장이나 여기는 항상 필요한 만큼 다들 급여를 잘 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료보험공단은 항상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뭔가 보험료 내라 그러면 보험료 안 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못 내겠다는 사람도 태반이고 못 내더라고요. 여기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월급에서 그냥 공제가 월급을 주기 때문에 뭐 안 내는 경우가 거의 없죠. 물론 이제 도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마지막 몇 달 뭐 빼먹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냥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이쪽 두 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정이 탄탄하고 여유자원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역은 만성적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그냥 조금 보조를 해주라는 이야기죠. 지역하고 특수직이, 그러니까 이 직장하고 특수직이 지역을 보조해 줌으로써 우리 하나를 만들자. 물론 이제 명분은 이거죠. 효율성. 뭐 똑같은 의료 건강보험인데 세 단체에서 운영할 게 뭐 있냐?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명분 하에서 실질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실질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재정 분산, 아니고 이제 재정 보조 차원으로 이걸 합쳤습니다. 이때가 제일 시끄럽습니다. 이걸 합친다 그러니까 이 두 단체에서 이 합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가 굉장히 심했는데 뭐 어쨌든 합쳤습니다. 합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냥 건강보험 한 단체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변화가 하나 있는 것이 2008년에 현재 체계는 그러니까 2000년에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008년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다른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 거죠.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은 소위 시작점은 치매입니다. 치매, 장수하게 되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더라.
근데 치매에 걸리게 되니까 인지 능력이 없어지니까 뭐 그럼 치매 걸린 분들은 24시간 누가 봐야 됩니다. 안 보면 뭐 사고 나고 불나고 뭐 아니면 본인이 위험해지고 남을 위험하게 만들고 뭐 그런 일이 뭐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치매에 걸린 분이 한 분 나오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맞벌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직장을 관두고 하루 내내 보고 있다가 그것도 병구한 또 부모님 병구한 또 뭐 1, 2년, 2, 3년은 되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다들 뭔가 하면 지치고 가정이 붕괴되고 이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치매 같은 병을 가정에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인 문제다. 그래서 개인 가정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제 주장이 제기된 거죠. 옛날같이 대가족 제도라면 몰라도 지금 같은 핵가족 제도에서 집에서 치매 노인을 다 감명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소위 그런 식의 그 요양이 필요한 장기 병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간병인이 필요하고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부분을 커버해주는 요양보험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는데 이 용으로 재원을 이제 돈을 따로 더 거두어 가지고 이 해당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심사를 해 가지고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보험급여를 주는 거죠. 줘가지고 뭐 3단계 정도 되면 이제 24시간 저기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다. 그렇다 그러면 24시간 간병이 필요할 수 있는 비용 정도를 이제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간병인을 쓰거나 아니면 뭐 그 간병기관에 요양기관에 이제 그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분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부담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 제도가 2008년부터 실시된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자, 이게 이제 큰 제도의 변화입니다. 자, 현재 2000년에 완성된 건강보험. 이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보면 현재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의 6.12%입니다. 그 6.12%다. 앞에 우리가 국민연금이 얼마냐 봤죠. 보수 월액의 9%였습니다. 보수 월액의 9%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보수 월액의 6.12%입니다. 물론 이것도 국민연금은 9%지만 근로자가 다는 안 낸다 그랬죠. 근로자가 반을 낸다. 그러면 4.5%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은 잘 안 냅니다. 직장인들은 이것을 가입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3.06%죠. 3% 좀 더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4.5에다가 3%를 합치면 한 7.5%가 되는 거죠. 대부분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세금, 이거는 세금 아닙니다. 건강보험과 연금은 세금이 아니죠. 소득세,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소득세가 보통 6% 채 안 됩니다.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만 직장 단위가 연말정산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고소득이 되면 다르겠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 보면 대부분 뭔가 하면 세금보다는 이 준조세가 더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처음 직장 다니면 월급이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는 거의 0입니다. 세금은 없는데 그러나 소위 뜯기는 논외라는 이야기를 하죠. 표현하는데 이 준조세가 크다는 이야기죠. 준조세가 거의 7%, 7.5%.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금 매달 올라가고 있고, 매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했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안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은 뭐 당장 처음에 이제 직장 다니면 당장 처음부터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평생 걸쳐가지고 계속 그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좋은 커버를 해주지만 좋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많다. 라는 것, 그건 뭐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또 다 가지고 건강보험료의 6.5%를 장기 요양보험료율로 추가로 부담합니다. 요거의 6.5%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수 월액의 6.5가 아니라 뭐 그렇다 그러면 EX보다 더 많죠. 그게 아니고 요거의 6.5%다. 뭐 그렇다 그러면 뭐 사실은 뭐
이거까지 합친다 그러면 이게 한 7% 정도 좀 되겠죠. 그죠? 뭐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건강보험에 추가로 했는 거기 때문에 징수나 뭐 모든 징수 운영관리 편의를 위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할 때 그 액수를 조금 더 받는 거죠. 요만큼을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추가로 부담합니다. 근데 지금은 6.5%로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이 노인층일 때 이제 6.5% 되는 거죠. 근데 노인층이라는 것이 뭐 지금부터 한 30년 뒤면 지금에 비해 가지고 3배, 4배 정도 늘 겁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용으로 필요한 돈이 그 서너 배나 되는 거죠. 서너 배가 는다 그러면 이게 6%가 아니라 20%, 30%도 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이제 소위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비중이 많아지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또 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걸 개인이 이걸 감당하려고 하면 더 비용이 많습니다. 사실은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 괜찮은 시스템이라고는 보이는데 어쨌든 이 액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죠. 이 건강보험료율은 2006년부터 2006년에는 6.12가 아니라 4.48%였는데 이걸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가 지금 6.12까지 와 있는데 현재 법에서는 이걸 9%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 매년 쓴 의료비를 봐가지고 자 내년에는 돈이 더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더 중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제 뭐 항상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흑자였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좀 쌓여가지고 굳이 안 올려도 되는데 뭐 조금씩은 올리더라고요. 올리는데 현재까지는 작년 결산까지는 재작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너무 문재인 대통령 들을 때까지는 재정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제 커버리지를 굉장히 넓혔죠. 뭐 MRI라든지 CT라든지 그런 걸 커버리지 높이면서 갑자기 이제 재정 수요가 많으면서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고 아마 이제 올해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올해는 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많이 들긴 하는데 또 반대 부분에서는 올해는 사람들이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다녀가지고 감기 환자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기 환자 때문에 나가는 의료 비용은 거의 없더라. 감기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뭐 온갖 이제 그런 질병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비용이 많이 나간 부분은 있지만 또한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고 마스크를 열심히 끼고 다니기 때문에 감염병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또 일부는 무서워가지고 병원 안 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옛날 같으면 병원에 갔을 건데 괜히 병원 갔다가 코로나 옮길까 싶어가 겁이 나가지고 안 간 사람 뭐 그런 것도 많아가지고 의료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엄청나다. 그러면 이제 그 부담은 뭐 일시적인 원래 쇼크이기 때문에 뭐 원래 다 그걸 보험료에 증가하지는 못할 겁니다. 뭐 근데 뭐 상당 부분은 이제 오를 가능 요인이 생기겠죠. 어쨌든 이 액수를 근로자는 가입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뭐 교원이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역가입자는 이게 문제죠. 지역가입자는 이걸 부담하라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 못 내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100% 다는 안 하고 80% 정도만 부담하겠습니다. 80%. 그러니까 뭐 100%다 하니까 사실은 내주는 고용주가 없으면 100%다 내야 되는데 자기가 다 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다는 가입 못하시고 80% 정도만 내겠다. 사실은 이거 자체가 이 통합을 시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재는 이 직장 가입자와 그 다음에 이 특수직 가입자의 그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한테 뭐 조금 보조를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숫자를 쭉 이야기했는데 몇 개 중요한 포인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용어를 이야기하면 의료보장, 건강보험, 의료급여, 그다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렇게 5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넓은 의미입니다. 의료보장이라는 것이 제일 넓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갈 때 보장이 되느냐? 보장된 경우를 의료보장이라고 합니다. 병원 갈 때 병원비를 많은 부분을 누가 내주냐에 대해서 내주면 의료보장이 되는데 그 내주는 형태가 2개 있다는 거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건강보험은 지금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전국민 건강보험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장 제일 처음에 배웠죠. 전국민이지만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실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주 저소득자는 그거마저도 낼 능력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합니다. 의료급여. 그러니까 아주 소위 옛날에 많은 영세민들 기초생활보장자라고 이야기하죠. 기초생활보장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보험료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의료급여라고 해서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의료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대주는 거죠. 이거는 국가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국가 세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앞에 배운 건강보험은 이제 앞에 배운 이야기죠. 이거는 또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가 2개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우리나라 전 인구 중에서 5천만 명이고 의료급여가 1,500만 명입니다. 차상위겠죠.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1,500만 명이다. 150만 명이죠. 150만 명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150만 명이고 건강보험이 5천만 명이다. 이거 2개를 합치면 5,200만 명인데 5,200만이라 그러면 우리 인구보다 많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리 인구가 5,100만? 조금 넘는데 이게 왜 5,200만이냐? 이게 인구보다 많은 이유는 여기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외국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거죠.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외국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어. 자, 보험료는 이 44조 그쳐가지고 직장이 40조, 그 다음 지역이 7조. 가입자 수로 봐가지고는 거의 한 3배 정도 안 되는데, 2.5배 정도인데, 낸 돈은 이제 직장이 훨씬 더 많이죠. 한 5배 정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이 더 많이 내가지고 지역을 좀 보조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세대당 월 보험료를 보면 직장은 월 1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월 10만 원 내고 지역은 80%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의 80%, 8만 원 정도 내고 있다. 라는 상태입니다. 2015년 상태로. 자, 그렇게 보험료를 내고 보험급여비는 457억.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험급여로 주는 것은 소위 의료기관에 주는 돈이 한 이 정도입니다. 근데 보험료로 이렇게 44조를 받았는데 어떻게 45조 7천을 줄 수 있느냐, 더 많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럼 적자가 났느냐라고 하면 적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정부의 그 국고가 들어옵니다. 세금이 일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 통합 과정에서 지역과 뭔가 하면 직장을 통합하면서 일부는 국가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부분은 국가의 세금이 여기다 추가됐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쭉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유지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금을 더하면 국가에서 보조가 더하면 이익수보다는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보험급여로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낸 돈이고 실제 공단이 진료를 통해 가지고 공단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진료를 통해 가지고 징수한 돈은 또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58조 정도입니다. 58조. 진료비는 58조다. 그럼 진료비가 보험급여보다 왜 더 높냐라고 하면 여기는 개인 부담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병원에 가면 일부는 내죠. 특진료는 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일부는 냅니다. 뭐 약값도 일부는 내고, 이 약값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낸 돈은 이거고, 거기다가 개인이 낸 돈 합치면 이 액수다. 이게 이제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58조 정도. 58조.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액수냐? 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요 관로 값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 진료비 값 아래 관료안의 값은 GDP 대비 백분율입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 정도 보험료가 44조가 어느 정도 되는 액수냐? 그러면 GDP 대비 한 2.8%다라는 거죠. GDP. 그러니까 GDP라는 것은 개인소득. GDP 중에 절반이 개인소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절반 정도는 나머지 뭐 기업의 소득이랄까 등등입니다. 그 GDP 중에서 한 2.8% 정도. 그러면 개인소득에 대해 가지고는 이 배라고 봐야 됩니다. 개인소득. 사람들의 평균소득에 대해서는 이 배 정도. 한 5% 좀 넘는 게 보험료고,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 다음 의료비로 사람들이 얼마를 내냐 그러면 GDP 대비 3.7%인데 개인소득 대비 한 7%를 좀 더 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이 수준이 뭐 어떤 정도 수준이냐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논쟁은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이 수준을 더 높이자라는 이야기죠. 더 높이자. 자,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괜찮다. 의료 보험 시스템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미국 굉장히 세계적으로 나쁜 시스템이다. 나쁘게 평가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비용, 낮은 비용으로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다는 이야기죠. 의료보험이 괜찮은 것은 낮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좋은 시스템이고, 높은 비용으로 나쁜 서비스를 받으면 나쁜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현재까지는 뭔가 하면 그래도 낮은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전 국민들이. 자, 그러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미국하고 차이를 본다 그러면, 저비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의료인들이 가지는 몫이 미국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죠. 미국은 의사는 굉장히 고소득 직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의사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종인데, 우리나라에 비해가 훨씬 고소득이고, 약값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동일한 약인데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시장 중심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가격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죠. 거의. 그리고 의료보험도 국가의료보험이 없고 사적의료보험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비용,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만 고비용이죠. 고비용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비용을 낼 수 있는 좋은 직장에 있으면 의료보험을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의료에 대한 의료보험 이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받는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보험 커버가 되는 사람은. 그러나 이제 미국은 악명이 높은 것은 그게 전 국민이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사각지대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병 때문에 무서워가 병원에 못 가는, 돈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미국은 그래요. 아주 못하면 괜찮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 의료급여 정도 되는 이 기초생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층이 병원에 못 가는 거죠. 멀쩡한 직장에 있으면 다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커버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층. 아주 못 사는 사람은 오히려 괜찮은데, 이 사이 사람은 돈이 비싸서 병원에 못 가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가 상대적으로 의료인들에 대해서 주는 페이는 낮은 편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는 없지만 이제 딱 중간인데, 유럽은 또 이제 오랫동안 공의료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에
전국민 소위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거의 사회주의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에 소위 의료에 대한 페이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의사에 대한 페이는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퀄리티가 좀 낮다라는 이야기 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선망받던 직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의료의 그러니까 그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물론 최고 수준은 우리나라가 높겠지만 전반적인.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의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만 보통 한 달은 기다려야 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답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가버리고 의사들한테 대한 의료인들한테 대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의료 시스템에 대한 품질 관리만 너무 했다 그러면 너무 비싸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비쌌다.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딱 중간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의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지금 내고 있는 셈이,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의료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이게 너무 낮다. 더 올리자. 이걸 10%까지 더 써야 된다.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한데 의료에 대해 가지고 GDP에 대해서 뭐 4%가 뭐냐. 이걸 10%까지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계산 또 뭐냐. 교육계산은 교육은 100년치 되겠는데 교육을 위해 가지고 이 교육 비용으로 GDP 10%는 써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는 그러고 있어요. 또 의료 쪽에서도 GDP 10%를 쓰자. 자, GDP의 10%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올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면 딴 데를 줄여야 되는 거죠. 다른 데를 줄인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소위 우리가 일반 부분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다른 데 줄일 때가 있어야 됩니다. 줄여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없이 무조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디 국방을 줄이자. 물론 이제 외부적인 국방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거기를 좀 줄여가지고 여러 군데 더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자, 이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인데 현재는 이 정도가 괜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쭉 보면 한 5, 6년 동안 보면 3.42, 45, 47, 47, 56, 66, 72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쭉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자, 의료 서비스가 더 좋아졌냐? 조금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올라가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고령화 때문입니다. 자, 밑에 있는 두 숫자가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얼마냐 그러면 10만 원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10만 원 내고 지역이 8만 원 내고 어쨌든 세대당 9만 4천 내가지고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부담하고 해가지고 평균 한 9만 5천 원. 그러니까 매달 1인당 의료비가 한 10만 원 정도 나간다. 물론 여러분은 안 나겠지만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달 훨씬 더 많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만 원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많이 나간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게 전체 평균이고 65세 이상 평균을 보면 30만 원이다. 65세 이상만 되면 3배가 됩니다. 3배. 원래 옛날부터 이야기가 의료비의 평생 의료비의 90%를 마지막 1년에 쓴다. 라는 이야기 합니다. 마지막 1년에 쓴다. 마지막 1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고나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는 생명이 걸렸으면 필사적이죠. 그럼 아무리 고가, 어떤 어떤 의료라도 다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건 아니라 원래 사람들이 삶이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년에 쓴다. 물론 이제 그 마지막 1년이 이제 장수하면서 점점점 한쪽으로 몰리는 거죠. 몰리면서 이제 그 마지막 1년에 쓰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비중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이 65세 이상의 비중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상태,
요 X만 그대로 있는데 앞에 봤던 인구 구조 변화 그것만 반영한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오겠죠. 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점점점 의료 이 건강보험 관련 비용은 지금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제일 큰 이 짧은 시간 내에 최소 5년 10년 내에 우리나라 재정이랄까 여러 비용 차원에서 제일 크게 올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 뭐 정리를 해보면 가입자는 전 국민보다 많은 5,200만 명이고 이는 외국 근로자, 그 다음에 재외국민, 소위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도 포함해 줍니다. 와가지고 이제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간, 그 진짜 선진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병만 걸리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빨 치료하고 병 치료하고 가는 거죠. 뭐 이런 사람까지 포함돼가지고 이래 5,200만이 됐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70%가 직전가입자고 30%가 지역가입자고 보험료로 돈을 내는 것은 GDP 한 2.84%, 44조 원이고 보험급여로 의료기관한테 한 46조 원. 여기다가 세금을 내가지고 국가재정 그 지원금을 내가지고 한 46조를 의료기관에 지급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달 직전가입자는 10만원, 지역가입자는 8만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죠. 의료비 부담 증가로 건강보험의 재정 및 체계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제일 이제 큰 문제가 이거다라는 거죠. 국민연금 문제는 이제 좀 더 뒤의 문제입니다. 20년, 30년 뒤의 문제고 지금부터 10년 내에 제일 큰 문제는 이 부분에서의 비용이 늘어난다. 그렇죠? 보험료 및 진료비의 단순 증가 문제가 아니라 GDP에서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특히 현재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최선의 인구 구조에서 의료비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향후 노인층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급등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될 걸로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보험료 납부의 문제도 납부할 사람이 줄어들고 대신에 쓸 사람은 자꾸 쓸 사람은 더 진료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1인당 내야 될 돈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국가 재정을 볼 때 이제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이제 사회보험,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랄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의 이제 수지를 봅니다. 수지를 보는데, 이게 이제 지난 선거 있기 전에 이제 선거 때 워낙 대통령 후보자들이 다들 돈을 더 많이 쓰겠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재정당국에서는 뭔가 그걸 조금 자제하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낸 게 이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뭔가 하면 우리 감당 못한다 라는 차원에서 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한 10년 내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나온 사람이 뭔가 하면 30년 뒤 걱정 안 합니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됐든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는 그건 안 먹히니까 한 10년 정도 본 겁니다. 10년 정도 봤는데 이제 지출 증가율은 이렇게 되고 뭐 제일 는 것은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으로 이제 돈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은퇴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뭐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그 다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어쨌든 이 은퇴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 연금 비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늘어나는 것이 이거죠.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게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자, 이게 늘어나더라도 이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보험료를 보면, 그래서 그 차이를 따져가지고 여기다가 수입을 빼가지고 수지를 본다 그러면, 수입에다가 지출을 뺀 수지를 본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어디냐?
2025년 정도 되면 제일 문제가 어디냐? 여기다. 국민연금은 2025년까지 뭐 이때만 하더라도 어차피 들어오는 돈이 많습니다.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2, 30년 뒤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고, 시급한 문제는 건강보험, 그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20%다. 마이너스 20%를 0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50%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0%를 0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20%를 올려야 되는 거죠. 건강보험료가 20% 올라간다. 그러니까 조만간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소위 고령화 문제 때문에 이게 커진다. 그런 것이 이제 장기로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더 큰 문제인데 이거는 3, 40년 뒤의 문제고, 그러나 10년 이내 문제는 건강보험 문제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좀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죠. 나중에 어차피 그걸 깎아야 되는 겁니다. 해줬다가 뺐으면 더 반발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이제 힘들어지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쪼아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때 되면 이때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이때 올려야 되는 거죠. 이때 보험료를 올려야지 지금부터 많이 걷어가지고 펑펑 써놓으면 나중에는 뭔가 하면 더 거둘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다 줄여야 된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재 10년 내에 이 사회보험 체계 중에서는 건강보험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한 3, 40년 뒤에는 아마 국민연금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이다.